혈당 곡선을 그려보면서 인슐린을 이제 살짝살짝 그 농도를 갖다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자가 아침에 데리고 오거나 뭐 아니면 이제 밤에 이제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 혈당 곡선을 그려요. 그럴 때 이제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 피를 뽑아서 혈당을 체크를 하고 요걸 이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수의사가 그런 혈당 곡선을 보고 어떤 인슐린 같은 것들을 높여야겠다, 낮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프로세스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런 혈당을 지속적으로 시간대별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요골적 피부 정맥의 어떤 체열 과정을 갖다가 보시면은 요거는 아마 내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병리 같은 데서도 임상병리는 안 배우지만 내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디서 배울까 내과에서 좀 많이 배우는 부분이죠. 체열 같은 거 할 때 자, 정맥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모를 하고 알코올로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체열할 다리의 반대편에 서서 이거는 이제 뭐 그림 같은 걸로 보시는 게 굉장히 편하다 그랬죠. 뭐 이렇게 발로 설명을 해도 뭐 반대손은 머리를 감싸서 고정 뭐 오른쪽 왼쪽 헷갈리죠. 투니켓이라는 거는 그 뭐라 그랬죠? 지혈대라 그랬죠. 지혈대. 그래서 이제 지혈을 해준 다음에 혈관을 노장시키는 게 이제 투니켓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정자는 다리가 이제 앞으로 뻗게 유지를 시켜주고 알코올솜으로 소독시켜서 정맥이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맥이 노장되는 게 중요해요. 노장된다는 거는 이렇게 팽팽하게 돼갖고 말 그대로 뽑기 쉽게 혈관이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바늘을 찌르고 피스톤을 당겨서 체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니켓부터 여기부터 제거해 줘야 돼요. 일단은 바늘부터 딱 빼잖아요. 그럼 피가 팍 나와요. 지혈 노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지혈대부터 제거를 해줘서 피가 팍 나오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주사기를 빼면서 피가 줄줄줄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도 테이프 같은 거 붙여주죠. 바로 똑같이 그 탈지면 같은 걸로 눌러주고 강아지는 테이프는 붙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지혈 확인 후 과산화수소로 출혈 자국 정리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닦기만 하면 되죠. 강아지는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털에 특히 뭐 하얀 강아지나 이런 애들은 피가 좀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모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는 보통 안 한다 그랬죠. 뭐 보호자가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가 그냥 묻어버려요. 뭐 하얀 강아지면 빨리 닦는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과산화수소수로 이렇게 닦으면은 좀 지워집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열병에 혈액을 담고 검사하거나 보관한다. 자, 뭐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다양한 종류의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체열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보정자가 잡고 있어야 되는지 체열은 앞다리에서 할 수도 있고 목에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몸으로 누르든 강아지를 어느 정도 누르고 고개 자체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순하게 있는 강아지도 있지만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물려고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네칼라를 하거나 머즈를 하거나 이 상태에서 고개를 잘 컨트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팔을 뻗고 투니켓을 해갖고 노장을 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응고제와 혈액 검체 용기. 자, 혈액 검체 용기는 몇 개가 있다 그랬죠? 한 대여섯 개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한 세 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일단은 연보라색에 들어가는 EDTA, 그죠? 이거는 CBC 검사, 혈구 검사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초록색 튜브 헤파린이 들어가 있는 혈장, 이거는 혈장을 모으기 위한 튜브라 그랬고, 그 다음에 SST 튜브라고 혈청을 모으기 위한 튜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튜브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응고제 같은 경우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혈액은 우리가 혈액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닦지가 않죠. 혈액은 기본적으로 다 응고가 되는 것들이 정상입니다. 응고가 돼버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만 검사가 가능한데 응고가 돼버리면 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질 자체가 튜브에 들었는데 그게 항응고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튜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응고제 같은 것들이 잘 섞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응고제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좀 굳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롤믹서라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팔자로 흔들어준다. 자, 흔들어줄 때는 어떻게 흔들어줘야 된다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용혈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드럽게 일반적으로 팔자로 흔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튜브죠. 그래서 안에는 항응고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굳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잠깐 보관할 때는 괜찮아요. 아주 잠깐 보관할 때는 괜찮지만, 아니면 일부러 응고를 시키는 과정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걸 쓰면은 혈액이 이제 응고가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죠.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이제 보라색 튜브죠. 혈구 검사, CBC, 혈액 도말, 그 다음에 이제 전혈 같은 것들을 수집할 때도 EDTA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자, 전혈이 뭐라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체 혈액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뭐 원심 분리 같은 것들을 돌리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혈액이고, 혈액은 굳기 때문에 EDTA 용기 같은 데 넣는 거죠. 자, 이 안에 보면은 뭐 하얀 가루 같이, 뭐 얘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EDTA가 조금씩 안에, EDTA나 헤파린 같은 어떤 응고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넣게 되는데 용량을 어느 정도 지켜서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응고제랑 잘 섞일 수 있도록 조금씩 흔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되고 조심해서 흔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EDT의 원리는 혈액 중에 칼슘 이온과 착화 결합으로 제거돼서 응고를 방지한다. 그래서 튜브는 보라색 아니면 연보라색이에요. 튜브 자체가 생긴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위에 색깔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은 다 어떤 보라색이나 연보라색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파린 용기 같은 경우는 녹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헤파린을 처리한 용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죠. 녹색입니다. 녹색. 헷갈리면 여기 헤파린이라고 써있죠. 이런 말이 써있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를 수집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혈장을 수집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장을 이용한 어떤 혈액화학 검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헤파린 용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혈액 응고 과정 중에 트롬빈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중화함으로써 대개 24시간 동안 응고를 방지한다. 자, 그 다음이 이제 SST 용기였죠. SST의 용기 목적은 뭐라 그랬죠? 혈장이 아닌 혈청 분리가 목적이라 그랬죠. 자, 혈장과 혈청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응고인자의 유무. 자, 혈청 같은 경우는 응고인자를 소진을 시켜서 아예 응고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응고를 시켜버리고 남는 액을 사용하는 거고, 혈장은 응고를 안 시키는 거죠. 응고가 안 되도록 해서 응고 그 성분 자체가 응고인자, 피브린 노젠 같은 응고인자 자체가 액체에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청에는 응고인자가 없고 소진이 됐으니까 혈장에는 응고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ST 용기는 이런 식으로 겔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비드라고 해서 조그만 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원리든 얘는 응고를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뭐 한 15분 정도 내놓든지 아니면 냉장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두면은 얘네들이 응고가 돼서 안에 보면은 뭐 약간 완전 딱딱하게 응고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흐물쩍 하면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약간 뭐 피는 아니고 뭐 이렇게 건더기 같이 뭐가 있어요. 그죠? 막 뭔가 약간 콧물 같은 느낌도 듣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걔네들이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응고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돌린다 그랬죠. 그죠? 용기의 색상은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에 SST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색깔 헷갈리면은 이거는 EDTA라고 써 있죠. 이거는 헤파린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SST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5분 정도 응고시키고 그 다음 원심 분리하면 원심 분리 좀 오래 시켜야 돼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혈청이 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뭐 콧물같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를 우리가 떡병자를 써서 혈병이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뭉친 거고,
자, 가운데 층이 뭐가 온다 그랬죠? 위에 보면은 겔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 겔층이 옵니다. 이 겔이 있는 이유는 혈청이랑 혈벽이랑 너무 붙어 있으면 혈청만 이 피펫으로 뽑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겔이 있으면 혈청 뽑아내기가 쉽죠. 그래서 위에 있는 혈청만 분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늘색 튜브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요거는 응고개 검사를 할 때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고개 검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흔치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뱀에 물렸다든지 아니면은 제일 많은 사건이 뭐냐면은 사실 그 쥐약을 먹고 강아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쥐약이 요새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강아지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강아지가 굉장히 많아요. 농장이라든지 마당에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이런 강아지들이 그 농장이나 아니면 집 같은 데다가 주인이 쥐약을 설치를 해놓거든요. 쥐약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맛있으니까 그냥 먹어요. 그러면은 쥐약의 성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뭐가 있냐면 와파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파린인데 그 와파린이 뭐 하는 거냐면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거예요. 혈액 응고 억제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냥 코피라든지 뭐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쥐가 그런 쥐약을 먹고 사망하면은 과다출혈을 보이면서 사망해요. 근데 그게 쥐한테만 그러냐? 개한테도 그럽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들어올 때 이 와파린을 먹고 들어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강아지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검사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다음 뭐 예후 판정부터 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응고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고개 검사를 통해서 뭐 PT라든지 뭐 BMP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검사할 때 하늘색 튜브, 시트르산염이 처리된 하늘색 튜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튜브 너무 이제 흔치 않으니까 그리고 튜브도 다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 시트르산염을 갖다가 조금 액체로 이제 모아놓고 있다가 그런 게 있을 때 항응고제로 피랑 섞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튜브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병원 같은 데는 이런 튜브 같은 것들은 어쨌든 구비를 보통 해놓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병원에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실험을 하는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이 튜브를 넉넉하게 보내줍니다. 우리한테 검체 맡겨달라고. 그럼 여기 이제 피만 넣어갖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주의사항이나 어떤 검사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험실적 오류, 장비의 오류가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약물이나 수액 처치 전에 해야 된다 그랬죠. 뭐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같은 것들. 이거는 모든 검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혈청화학 검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떤 장기의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을 쓰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약이 들어가서 뭐 좀 작용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약은 그럴 수도 있지만 꽤 많은 약은 정맥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수치 같은데 급격하게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정맥 투여할 경우에는 약이 빠르게 작용하니까. 그 다음에 유통기한 같은 문제로 인한 어떤 시약의 문제, 그 다음에 조작자의 조작 미숙, 운반 과정, 샘플 문제. 이제 수의사들이 어떤 유통기한 같은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 좋은데 실험실도 그렇고 일반 실험실도 마찬가지예요. 실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이 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것들은 사실 그냥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키트가 들어오면 기계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무슨 꼼수를 쓰냐면은 컴퓨터에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안 지난 것처럼 만들기도 해요. 별의별 저기가 다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실험을 하던 사람이고 유통기한이 그냥 한두 달 이내로 지나간 거는 웬만해서는 보통 문제는 없어요.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거나 그런 것들은 좀 없는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그런 기한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좀 준수하는 것들이 좋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흔하게 사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으면 좀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좀 사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과자나 뭐 라면이나 뭐 아니면 음료수 같은 것도 유통기한이 그냥 살짝 지났으면 그냥 좀 먹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유통기한은 그렇게 조금 지나도 보통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제품 유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유 같은 거 여러분들 유통기한이 뭐 2주 이렇죠. 100일 정도 돼도 세균에 감염이 없습니다. 오픈만 안 하면. 오픈을 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 2주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이제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유통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씨앗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민감한 편이라서 유통기한을 좀 준수하는 것들이 좋긴 하지만 어떤 씨앗의 어떤 단가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샘플상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심 분리를 해서 어떤 혈청 같은 것들을 모았는데 혈청이나 혈장을 모았는데 색깔이 이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수의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황달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그냥 빈혈 정도 검사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노랗게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황달이 있으니까 이거는 간이라든지 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검사도 해봐야 되는 거죠. 황달이 뭐 용혈이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뭐 간 기능 같은 것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수의사 입장에서는 신체 검사를 또 해보는 거죠. 눈이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색깔이 노랗게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요새 식욕부진 같은 거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보이면은 바로바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정상이고. 지질혈증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물론 이제 밥 먹고 오거나 이제 뭐 특정 종 같은 애들은 그리고 특정 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비만도 아닌데 어쨌든 좀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용혈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용혈은 우리가 뒤에서 얘기해줬지만 체혈할 때 문제인 경우도 있고 질병 때문에 이런 용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자, 용혈이 그래도 가장 흔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빨간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편이고, 그 다음 고지혈증이나 지질혈증 뿌옇게 보이고, 그 다음 노랗게 보이는 황달 같은 것들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샘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혈은 체혈할 때 문제, 특히 너무 작은 주사기 바늘로 갑자기 확 뽑았을 때 혈구가 깨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원심 분리 같은 거 할 때 문제, 그런 걸 수도 있고, 병적인 용혈, 이런 것들은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지만 병적 용혈은 말 그대로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용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뭐 장기의 어떤 질병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지만 감염 어떤 뭐라 그러죠? 뭐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독성 있는 물질 같은 것들이나 독성 있는 뭐 음식 같은 것들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뭐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양파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으면 뭐 양파나 이런 것들 먹으면 피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러죠. 황달은 뭐 간이나 뭐 아니면 췌장, 담관 같은 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황달도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간전성, 간성, 뭐 간호성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쨌든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고지혈증이나 지질혈증은 어떤 식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좀 당뇨라든지 췌장염 같은 질병이랑 연관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 용혈은 적혈구가 이제 깨지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용혈을 좀 방지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얇은 데서 하지 말고 좀 작은 동물을 하거나 좀 2cc 이상 체열할 때는 좀 목정맥 체열하는 것들이 조금 선호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늘이 얇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너무 얇은 바늘, 그리고 특히나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짧은 데를 갑자기 통과하면서 얘가 깨지는 거죠. 손상이 돼서 물리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색소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늘 제거 후에 체열병에 넣기. 사실 뭐 요거는 뭐 그냥 잘만 하면 사실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바늘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당길 때도 그렇지만 바늘이 작은데 갑자기 확 세게 밀어버리면 마찬가지로 통과하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밀지 말고 그냥 보통 꽂아두기만 하면 음압에 의해서 그냥 혈액이 쭉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제 바늘을 떼고 나서 여기다 그냥 확 꽂아도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 바늘 때문에 용혈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혈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 그랬죠. 필요에 따라서 냉장 보관, 바로바로 검사하는 것들이 좋지만 조금 어려우면 바로 냉장 보관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용혈되면 혈장이 이렇게 빨간색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올바른 혈액 검사를 위해서 절식해야 되고, 용혈 주의, 스트레스 최소화, 분리 후 즉시 검사, 실험실 의뢰 시에 정해진 규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랬고, 하루 이상 지연될 때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혈구 검사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렸죠. 혈장이나 혈청을 검사할 때도 혈액화학 검사에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뭐 인, 당 이런 좀 다양한 수치 같은 것들 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이 아닌데 비정상으로 나오거나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나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염색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염색법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뭐 그람 염색, 라이트 김자 염색 다양한 염색법이 있으나 병원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딥퀵 염색법이라고 했죠. 왜 간단하다 그랬죠? 그냥 슬라이드 자체를 염색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염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미생물을 관찰하는데 용이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그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염색법이라고 했고, 자, 그래서 세 가지 용액으로 구성이 돼 있댔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는 여기 메탄올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이라는 거는 슬라이드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균이라든지 세포 같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은 원래는 물로만 씻어도 씻겨 내려가죠.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찰싹하고 붙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픽세이티브라 되어 있는데, 픽스가 뭐죠? 고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픽스 한다는 거예요. 픽스. 그죠? 그 다음에 호산성 염색약 한 번, 호염성 염색약 한 번. 그래서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자, 슬라이드를 디킥 고정액에 5초간 담그고 슬라이드에 남은 잔여의 고정액을 제거를 한다. 디킥 염색액에 5초간, 염색액 1, 2로 돼 있죠. 얘가 고정액이고 여기 염색액 1, 염색액 2예요. 5초간 담그고 남은 염색액을 제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염색액에 5초간 담그고 남은 염색액을 갖다가 제거를 한다. 증류수로 슬라이드 뒷면을 수세를 한다. 슬라이드의 어떤 뒷면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드라잉을 시킨다. 짙은 염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담그는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짙은 염색을 원할 경우에는 담그는 횟수를 줄이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염색 자체가 어떤 뭐라 그러죠? 좀 연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담그는 횟수를 늘리게 되면은 염색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잘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균 있는 걸 갖다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균이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 중에서 안에가 오염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균 있는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병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 그래서 병이 아닌 주사기로 그냥 떨어뜨려서 한 2-30초 정도 노출시키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자, 그 다음 휴지로 잘 닦고 슬라이드의 경우 뒷면에 약한 물에서 수세를 한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동영상으로 저희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보여드렸는데,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거를 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때 이 동영상을 안 보여준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보여드렸다면 다행이고, 그럼 이제 한번 그냥 다시 보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세 개예요. 세 개. 얘는 뭐냐면은 나중에 그냥 씻어내는 용도예요. 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처음에 픽스 고정하는 애, 그 다음에 첫 번째 염색약, 두 번째 염색약, 여기 지금 AB라고 썼죠. 1, 2라고 쓰기도 하고,
자, 말린 혈액을 준비하고 그냥 넣었다 뺐다 몇 회? 3, 4회. 근데 횟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뭐 10회, 20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3회 해야 된다, 5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좀 횟수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한번 털어주고 보통은 한번 털어주고 나서 병원에 가보면은 싱크에 돼 있든지 아니면 밑에 그 동물 그 소변 패드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탁탁탁탁 털어주는 편이에요. 물기를 제거하려고. 자,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마찬가지로 네다섯 번 정도 담금질을 한다 그러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용액을 충분히 묻혀야 되고, 용액을 충분히 묻히라는 소리를 왜 하냐면 지금 딥킥 용액이 찰랑찰랑하게 높게 있죠.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조금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채워 놓으면은. 그러면은 슬라이드가 한 반 정도만 담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넣었다 뺐다.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3번에서 한 5번 정도 넣었을 때 이제 한 1초 정도. 지금 이분은 한 5번 정도 하는 것 같죠? 자, 염색이 잘 되지 않을 경우 2번 더 골고루 담궈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수의사한테 슬라이드를 갖다 줬는데 이거 염색이 너무 흐린데요? 다시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특히 이염색을 갖다가 그냥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물로 이렇게 살짝 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 이제 패드가 있죠. 패드에 자, 슬라이드를 닦아내는 작업이 아니다. 픽스 돼갖고 염색된 거는 닦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표면에 물기가 마르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 2, 3, 4. 자,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얘랑 헷갈렸어요. 얘가 2번째로 와야 되는데, 그죠? 얘는 그냥 씻어내는 과정이니까 의미가 없죠, 별로. 기본적으로 이런 염색법은 로마노스키 염색법의 변형된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딥킥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염색법을 갖다 개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픽세티브라 그러죠. 고정.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프라이머리 스테인이라고 했는데 1번 스테인이라고 했는데 1번 스테인은 얘예요. 뒤에 동영상 보시면 이분이 이거랑 바꿔요. 자기도 헷갈려갖고. 그래서 여기는 메틸렌 블루나 크리스타 바이올렛, 여기는 보통 이오진 용액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라벨링을 해야 된다,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연필로 해라.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실수로라도 그 네임펜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잘못해서 여기 담궈버리면은 네임펜은 싹 다 지워집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연필로 하는 게 권장이 되긴 해요. 그 거슬거슬한 부분에. 근데 다 네임펜으로 해도 돼요. 자, 담궜다 뺐다. 3번 정도 하죠. 본인도 헷갈린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랑 여기가 3번에서 5번 정도 염색을 담갔다 뺐다 하면서 염색을 하면서 된대요. 하면 된대요. 근데 이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5번, 여기 3번 하면은 제일 좋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베스트 픽처, 베스트 컬러를 준다고 하죠, 지금. 본인이 5번 담근다 해놓고 지금 3번밖에 안 담갔어요.
여기 5번 한다 그랬는데 3번밖에 안 했죠. Oops, this was supposed to be 5. 예, 4, 깜빡해서 5. 5번 담그고 And then 3 in the blue. 여기다 3번. And 이거를 닦아내고 넣는 게 아니고 바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염색이. paint across it. If it doesn't stain nice and evenly, dip it a couple more times. And once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그래요.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더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 3번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 나름의 어떤 경험상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5번이든 3번이든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서 뭐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it's done there, you simply dip it in the water until it's 물에다 하면 이제 씻겨 나가는 거죠. 이런 얼룩이. 자, 보세요. changed 씻겨 나가면서 water a lot. 지금 방금 보셨어요? 잘 안 보이는데 염색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염색 자체가 씻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잔여물질이 씻기는 겁니다. 보세요. 담궜다 뺐다 하는데 염색은 그대로 묻어있죠. 염색된 거는 As opposed 안 씻겨 나가죠. 이거는 고정이 된 상태에서 염색이 됐기 때문에 씻겨 나가지 않아요. when the water gets really dark blue, just go ahead and change it. And I just basically tap. 그 다음 뭐 휴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브 같은 데 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말리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에어 드라잉이라 그래서 공기에서 말리지만 실제로는 공기에서 말리지 않습니다. 공기에서 말리지 않고 병원은 이제 바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다 드라이기가 있어요. 드라이기를 통해서 빨리빨리 말려줘요. 빨리빨리 말려서 이걸 이제 그 수의사에 갖다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염색법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보통은 대부분의 병원은 딱 딥퀵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뭐 무슨 메틸렌블루라든지 뭐 그런 거 사용해서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 이제 현미경상에서 바로 염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양한 염색법을 사용하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딥킥을 사용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세균도 되고 세포도 되고 기생충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되거든요. 곰팡이도 되고 이 정도면은 사실 병원에서 보는 거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용도 자체도 좀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이고 뭐 어떤 세포학 검사 우리가 사이톨로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포학 검사부터 해서 어떤 세균, 미생물, 어떤 감염 검사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염색법은 몰라도 이 디킹 염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가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수의사가 어떤 시료를 긁어갖고 여러분한테 주면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고정부터 최종 염색까지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수의사에게 줘야 되는 거죠. 진단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딱 보면은 어떻게 생긴 애다, 얘는 뭐 귀에서 나온 말라세치아다 이런 식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이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